사람들은 소중하고 행복한 이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픈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 카메라를 듭니다. 진실이죠. 진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에게 자행된 끔찍한 학살. 하지만 38년이란 시간 속에 그날의 역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5월 하면은 혹시 어떤 거 떠오르시는지? 5월이요? 5월 하면 어린이날? 공휴일 5월? 뉴스책에 가끔 벚꽃축제 같은 거 써있기도 하고 어린이날 5.18 민주화 운동 하면 어떤 거 떠오르시는지? 1980년도 전두환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5.18은 생존자들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아갖고 같이 일을 봤으면 할건데 뭔다고 빨리 가는가 모르겠다. 5월만 되면 그런다. 옛날 생각이 다시 막 스쳐가고 마치 그 어떤 병이 재발하듯이. 이 모습으로 꿈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 한번 보게 엄마 그러고. 내가 그거 아니까. 38년이 지난 지금도 마르지 않는 눈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5월이) 되면 임근단 할머니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허망하게 떠난 아들을 꿈에서라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젊음의 거리인 광주 충정로. 그런 게 이장소나 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한의백화점이라고 여기가 긴디 여기서 이제 할머니에겐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장소입니다. 38년 전 이곳에서 계엄군의 진압봉에 맞아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 길을 걸으면 몸이 쓰게요. 이 길을 이 자리에서 네가 맞아 죽었냐 하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버르르 떨리면서 이 길을 안 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었던 김경철 열사는 5.18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제2빌딩이나 그 금남로에나 그 많은 사람이 아주 공수부대가 쫙 깔려갖고 이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다 끄서다가 쳐갔다지. 띠들에서 병수에 가고. 광주에 도착한 계엄군은 젊은 사람이면 무조건 진압봉으로 구타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18일은 경철 씨가 첫 딸을 낳아 100일 잔치를 열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배웅하고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길이었죠. 바로 이 건물에서 여기서 2층 아래층 다 내가 썼거든요. 다시 이제 여기 앞에를 거쳤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던 아들. 계엄군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맞아 죽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같이 오다가 저 먼저 우리 경찰이는 먼저 가고 친구들이 조금 늦게 나왔대. 그러니까 막 간 놈을 어디서 나가서 달라대서 공수부대들이 공봉으로 뛰들이 펴니까 친구들이 양쪽으로 어디로 숨었다 그거야. 그런데 공봉으로 뛰들이 펴니까 코에서 피해서 막 줄줄줄 가고 눈이 얼마나 때려보니까 눈이 이렇게 빠져보면 그 환경까지 친구가 다 봤다 그것이. 아들의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 그것은 피 맺힌 한이 되었습니다. 지가 30살 먹고 엄마는 50살 먹으면
이 가게도 저한테로 싹 양화점으로 얻으려니까 가게를 바꿔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나하고 참 목을 보듬고 서로 손도장을 찍으면서 그렇게 하자.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란다고. 나는 49에 49에 그렇게 해보고 저는 29에 30살에 못 넘겼잖아요. 그 약속이 꿈으로 사라졌거든요. 가슴에 그리움과 분노라는 불덩이를 안고 할머니는 38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경철아, 엄마 왔다. 잘 쉬고 있냐?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냐. 한이 되고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고. 묘지번호 1-1. 첫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압에 쓰러졌습니다. 1979년 박정희의 유신 시대가 종결되고 민주화의 열망이 솟아오를 시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계엄 철폐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5월 18일 광주에서도 역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위 진압을 위해 광주 시내엔 총칼을 든 공수부대들이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살인적인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서울의 보험을 거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역 광장에 대규모의 시위 인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소강 상태가 발생했는데 그 소강 상태에 이제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오전부터 이제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전남대 일종의 집결해서 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로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서 5월 18일에 이제 5월 18일 아침부터 그 신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수부대가 이 무자비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굉장한 이제 항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도화선이 된 거죠. 폭력 진압에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시위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의 시민들을 붙잡아 특수 진압봉으로 사정없이 내려치고 대검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광주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진압을 한다는 것은 못하기 위해서 막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사정없이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피가 쏟아지고 넘어지고 발로 와서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총을 들고 곤봉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진압을 하고 때리는데 거기에 상대에서 필요한 게 뭐겠냐고. 당연한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군부는 본격적인 무력 진압을 위해 광주시 외곽 도로를 모두 봉쇄하고 외부와의 전화 연락도 두절시켰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신군부는 광주에 간첩과 폭도들에 의한 내란이 일어났다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향한 집단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 주남마을은 당시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학생을 싣고 구루마를 죽고 나서 쪼까시게 총살 나서 한 군데 들어오거든. 형제에 싸우면서 군들이 형제에 싸우고 대학생들 다 죽여보고 호박농구를 뻗은 아들딸 낳았으면 그 애기들이 다 높이 될 거다. 다 죽여보고 못 될 것이.
무섭게 이제 뭐 주라면 주고 밥 해주라면 밥 해주고 그럼 했는 거예요. 우리 언니 말대로 게. 소형 버스에 총격을 가한 계엄군. 승객 1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2명은 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안매장했습니다. 유춘학 씨는 당시 미니버스 총격 사건을 직접 본 목격자입니다. 얘가 1차선이고 21일 날 계엄 11공수가 이 뒤쪽 산이 부흥산이에요. 그 뒤쪽 전안마을로 와요. 근데 21일 날부터 얘가 전투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계엄군은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화순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주남마을에 주둔했고 이곳을 지나는 차량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저 위에가 거시기 그 목욕하는 데가 있어요. 갖고 이제 놀다가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한 10명이 여기서 출발을 해. 이웃 동생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던 유춘학 씨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뚝방길을 따라 걷던 중 갑작스런 총성을 들었습니다. 셋이서 가 이제 우리 뚝 타고 쭉 가는데 이 집 있는데 50m 전방 거기 몸 밑에 총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로 쪽을 딱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서 있고 총소리가 나. 그래서는 내가 애들한테 땅으로 엎드리라 하겠어. 근데 이 군인 한 명이 오더만은 버스로 들어가는 거야. 버스로 들어가려면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렸어. 이제 막 그 사격을 했는가 봐요. 막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와 하고 버스에서 막 내리자마자 나를 겨누는 거예요. 총으로. 그 순간 이제 그 정신을 뭐 맞으면 개똥불이라고 있죠. 파란 불. 그것이 그냥 번쩍에 하여튼 갖고 왜 순간에 총 맞았구나. 그는 계엄군에게 조준 사격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반통이 있어요. 빵꾸 났어. 뒤로? 더 올리셔야지. 여기 자국이, 어이구. 총알은 오른쪽 폐를 관통했습니다. 폐를 잘라냈죠. 오른쪽 폐를? 그 등 뒤에서 부글부글함 푹푹 소리나. 부글부글. 이게 피가 막 부글부글 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푹푹은 심장에서 막 미는 소리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부글부글 푹푹 소리 나. 그래서 는 그 본능적으로 죽어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들 생각도 나고 곧 죽는구나 그 생각 나. 그저 물놀이를 갔던 것뿐인데 왜 군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느낀 거는 나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다니까요. 왜 와서 그랬는지, 왜 군인들이 와서 왜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죠. 계엄군들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은 당시 사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순팔 교수 역시 핏물로 물들었던 그날의 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 정도가 20대였어요. 그리고 한 40%가 10대와 30대. 물론 그 외에는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시대만 대상으로 총을 쐈다,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닥치는 대로 대상에 관계없이 정조준해가지고 두부, 흉부, 법부 이런 중요한 기관이 직접 총상에 당하는 그러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인간 사냥을 하듯 집단 발포를 자행한 계엄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총격을 가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젊은이로서 의사 신분이었지만 옆에 총이 있으면 들고 나가서 같이 대항하고 싸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했죠. 아무 죄가 없는 젊은이들이 10대, 20대가 제일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그냥 속절없이 죽은 거죠. 다치고 평생 불구가 된 경우도 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열흘간의 항쟁. 그러나 27일 새벽, 계엄군은 도청을 향해 일제 마지막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청은 피로 물들었고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항쟁을 죽음으로 지켜냈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헬기 사격까지 이뤄진 탄압은 수많은 희생 속에 참혹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영 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한 남승우 씨를 만났습니다. 5.18은 22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청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수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살았어. 그래갖고 친구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금남로 구경하면서 하고 있는 도중에 오후에 저 금남로에서 요리 녹색 추리닝 줄 2개 쳐져갖고 그 추리닝은 내가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시신을 응급차에 싣고 가는 거 보고 친구들하고 여가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내가 바로 이제 차가 오니까 버스에 이제 올라탔죠. 가보시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광주 시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시민군이 되었다는 남승우 씨는 골목마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이웃과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민군은 폭도도 간첩도 아닌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군으로부터도 지켜주는 그런 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걸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라는 그 생각이 정말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남승우 씨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장소입니다. 쩔이 데리고 가갖고 요리 데리고 가가지고는 곤봉하고 옷가발로 무지하게 맞았어요. 여기서 가로 나와갖고. 체포된 시민군들은 군인들에게 군합발과 야구방망이로 매일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창 안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영창 안엔 약 120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한꺼번에 수용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모든 행동은 감시당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정자세로 앉도록 고문도 당했습니다. 심한 구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을 겪었고 군인들은 시민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제일로 소원이 뭐 부모님 보고 싶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보다 여기서 내 이름 석자 안 불러주는 거. 예, 불러주면 나가서 지기들이 조서를 써요. 지기들이 조서를 써갖고 여기 했냐 안 했냐
그럼 우리는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안 했다게. 그건 무지하게 맞아요. 거기서. 매 못 이겨서 죽으라고 맞고 이제 나중에는 했다고 주문을 지어요. 내란죄를 씌우기 위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저항하면 물고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주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이 먼 역사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수영 씨에게 오늘 5.18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5월달이라도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기억하고 광주 사람이라서 기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라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어요. 김호동 씨 역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구속됐습니다. 그의 이력엔 늘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명칭은 폭도 국가 내란죄에서 반역으로 몰았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몰린 사람들이 전부 구속자, 재심 재판 대상자가 된 거예요. 김호동 씨를 비롯한 구속자 198명은 17년 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명을 벗었지만 그간의 고초는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봐. 국가 내란 옛날 같으면 반역죄예요. 신원조회하면 뜨는데 이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 취직을 시키겠어. 엉뚱하니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헌병대 영장에 가서 재판받고 국가 내란죄, 내란 수괴 이런 무시무시한 죄명을 쓰고 사회에 딱 버려졌을 때 얼마나 큰 좌절감. 당시 뭐 군부의 계엄군 지도부들, 그 영관급들, 지휘했던 자 지휘관들 전부 뭐 상원 받고 했잖아요. 훈포장 받고. 우리는 뭐냐 이 말이지. 우리는 희생당하고. 그는 5.18의 진실이 후대에도 제대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TV나 이런 데서만 나오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직접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거를 들어서 알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사실 이제 정확히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배우는 학생들이 5.18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그 정신을 계승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산자들이 해야지 그걸 만들어 나가야지. 남승우 씨가 광주 시내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찾았습니다. 허리가 철심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때 후유증으로 그 허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대요. 저도 허리 때문에 예. 영창 그 칠소대 예. 독방에서 예. 거의 한 2개월 이상 있었어요. 38년이 지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길 가더라도 경찰만 봐도 내가 죄 짓지 않았나. 평생 집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나 하는 그 항시 마음에 가슴이 막 저리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증을 떼는 것도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잡혀가서 고문당하셨던 기억이 바로 연결돼 버려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안. 다시 또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술을 한잔 하고 가셔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증상인 거죠. 계엄군의 무차별 폭행에 허리와 어깨를 크게 다치면서 지금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송이 묶인 채로 이제 버스 안에 엎져 있는데 그 엎져 있는 등을 타고 와갖고 옷가발로 계엄군이 내 허리고 머리고 막 밟아버려가지고 이제 허리가 그때 다치고 지금도 평상시 이 뼈 마디가 열이 나면서 온몸 관절이 열이 나면서 콕콕 쑤셔요.
전에는 왼쪽 팔, 다리 그냥 평상시에 뛰어내부고 싶어. 술을 먹으면 그 벽에다 머리를 막 받아불고, 이 주먹이 가로수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주먹을 쳐버렸더니 얘가 껍데기 벗겨져 버렸어요.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세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젠 술도 끊고 심리적 안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생계를 위해 그는 창호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낸 지 30년. 오늘 저녁은 김칫국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여전히 건강을 돌볼 형편이 못 됩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만도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5.18이 민주항쟁으로 평가받기 전까지 취업도 힘들어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죽으라고 해봐야 20 몇만 원씩 월급이 됐는데 그 날마다 가서 술 먹으면 애기 엄마도 이제 아무래도 술 먹다 보면 이제 애기 엄마 싸우기도 하고. 자녀분들도 있으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아들이 32, 딸이 30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연락은 자주를? 아니, 애기 엄마하고 이혼한 뒤로 지금 연락 아예. 나는 이제 찾고는 싶은데 이제 내가 찾아도 지기들이 이제 좋아라고 하면 모르는데 나쁘라고 하면 이제 내가 괜히 얘들이 나를 이제 찾는다고 하면 나지 이제 언제든지 그지 가는데 지금도 보고 싶죠. (5.18) 유공자들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5월이 되면 가슴부터 답답해져 온다는 사람들. 이들에게 5.18은 씻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 노래가 있다고. 네, 한번 해줘. 동진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나라 나이로 60인데 그때같이 된다 그러면 더 발벗고 나설 것 같아요. 지금도 민주화가 제대로 되들 안 했잖아요. 이렇게. 죽기 전에 5.18 했던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있는 게 남승우 씨는 동지들과 함께 오랜만에 상무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동지들입니다. 밤도 차분해요. 무엇이 홍 오고. 이 넓은 상무관을 가득 메웠던 희생자의 시신들. 남편과 자식, 형제들의 처참한 죽음에 가족들의 절규가 사무치던 곳이었습니다. 폭도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광주에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이 죽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게 일반 나무 관을 쓸 수 있는 예비 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것을 대표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 얘기가 되겠죠. 그 잔인무도하게 사진 찍혔던 것은 사실 그때 외신 기자가 그 찍고 싶어서 찍은 거 아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외신 기자가 들어와서 그때 찍으려고 하길래 안 찍으려고 하길래 사실 제가 총을 들어댔어요. 찍으라고. 그거. 무고한 사람이 잔인무도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확인자 시신을 찍어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찍으라고 했던 거예요. 언젠가 이 무자비하고 잔악했던 폭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제가 모를게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5.18의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5.18이라는 것이 총 맞아 죽은 사람, 뭐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이게 누가 쏘고 누가 뭐 누가 쏘라고 하고 누가 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5.18이라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을 갔는데 5.18로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1994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관계자들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가 실효화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족들과 부상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투쟁 끝에 결국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죄로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5.18 관련자 19명 모두 전원 특별 사면되면서 결국 5.18 학살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은폐와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막 아직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광주는 빨갱이다라고 뭐 하시는 그런 댓글도 많아서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제 타지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만 계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5.18 그 당사자들이 희생을 했으며 이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것을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5.18의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고 진실규명도 다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된 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군부에서 장악된 언론에서는 계속 폭도들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광주 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권좌에 있었다는 그 현실 하나, 이 현실 속에서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재생산해내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온 것이 아직까지도 비록 일부에 그치지만 그런 왜곡된 인식이 남아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보다 철저해지고 그다음에 책임자 단죄가 철저해지면 철저해질수록 그런 어떤 왜곡된 인식들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물론 민중항쟁의 저항정신을 보여준 값진 투쟁이었습니다. 5.18은 이미 세계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양득 씨가 지난 4년간 서울과 팽목항을 오가며 세월호의 기록들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 작품인데요. 도청, 옛 전남도청 본관과 이 민원실 사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잡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도청 앞에서 세월호 순례를 하면서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담았던 거고요. 5.18과 세월호 모두 진상규명이란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김양득 작가는 기록이 곧 진실을 밝힐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진 거예요. 김양득 작가 역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습니다. 문학인을 꿈꾸던 18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찾고 보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전남일보에 실렸던 강주여 무등위의 십자가여 이제 김준태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이제 절판돼서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통제를 받았다는 소리고요. 여기 죽음의 거리 태극기 펄럭이라는 원래 원판인데도 여기는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원래 원판이고 이건 이제 다시 재판해서 검열받아서 나온 신문.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말 그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해직 당하기도 하고. 신군부가 광주 전남 지역 일간지의 발행을 중단시켰고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김양득 씨는 당시 계엄군의 눈을 피해 투사회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투사회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이런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투사회보를 이렇게 등사기로 밀고 투사회보는 투쟁 소식을 재빨리 전하며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또 신문사가 있었으면 훨씬 빨랐었는데 이제 언론도 다 막혀 있어서 이걸 일일이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이제 빼고 해서 몇 장 안 돼요. 하루 종일 해봐야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돼서 진실이 담긴 기록들은 그것을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김양득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옛 전남도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지만은 요 사이와 요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연결고리를 끊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다 지금 연결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끊겨져 있어요. 몇 년 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서 옛 전남도청은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던 가운데 건물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항쟁지였던 도청을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5.18) 유공자들은 훼손된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위한 농성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춘학 씨도 농성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는 내가 나와야 될 곳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버려가지고 훼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1차 농성했고 이거 이제 두 번째잖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 보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그런 우리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을 좀 내서 나오는 거죠.
좀 도움이 될까봐 하고. 임근단 할머니 역시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매일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38년이란 모진 세월이 평범했던 어머니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경찰에서 10원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우리를 이제 서울로 전두환이 가면 잡혀 들어가고 이제 또 국회 간다 가면 잡혀 들어가고 망쳐. 이제 또 이제 백담사 간다 가면 잡혀 들어가고. 그래갖고 맨날 경찰 잡혀가 못다 갔다 퍼서 내보고 어찌까든가 이 불을 풀고 이 뜻을 이뤄야 지겠다. 헛되지 그 피가 헛되지 않는 피가 이 땅에 참말로 민주화로 인해서 우리 한을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언제쯤 가슴에 맺힌 이 깊은 한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남승우 선생님과 함께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아픔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 문명열사 보면은 중간중간 있어. 예, 문명열사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문명열사. 이제 얼굴 상체를 모르니까 이제 얼마나 막 우리 저 도청에 있을 때 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이 이제 맞아갖고 이제 머리가 없어져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태극기로 덮어놓고 그런 그 시신이 그 확인이 확인자들은 상무관으로 도청 앞에 상무관으로 다 옮겼는데 미확인자 17구가 있었어. 그때 당시 도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희생자들. 이후 DNA 감식으로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무명열사의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친 이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5.18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분도 있습니다. 야가 김인채 우리 기동 타격 때 뒤에 보면은 뒤에 써졌어요? 네. 불꽃 같은 사람인가? 이분은 자살했어. 진상 규명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친구. 그에겐 소중한 동지였습니다. 활동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앞서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남은 자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만약 5.18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5월의 열사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시민들 스스로 투쟁을 통해 자유를 지켰고 폭압에 맞서 싸웠던 용기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거짓은 결코 그날의 진실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또 그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